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에는 비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도 자본주의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지난번에 잉여가치라고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제 방식으로 좀 쉽게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제 김장호라는 애가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저한테 200만 원이 있어요. 운동화를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 가죽을 샀어요. 또 이 운동화 한 100켤레를 만들 수 있는 미싱을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미싱 100만 원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가죽을 100만 원 주고 사서 100켤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팔았더니 얼마를 벌었냐? 4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의 순수익은 얼마죠? 200만 원이죠. 이거를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 노동가치라고 배웠을 거예요. 노동이 들어간 가치. 맞죠? 네. 노동의 가치다. 근데 이제 운동에서 돈을 벌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지? 근데 옆에 딱 봤더니 우리 영현동지가 잘려가지고 백수가 됐어. 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하고 제가 가서 그런 거죠. 너 내가 일 시켜줄 테니까 와서 나랑 일 좀 하지 않을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놀고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어떤 장면이 생겼냐면은 저는 100만 원어치 가죽을 다시 사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미싱을 사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현공지한테도 가죽 100만 원어치 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미싱 100만 원짜리 주고 여기서 일을 해라. 대신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1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 미싱에서 가죽 갖다가 운동화 100켤레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처음하고 똑같죠? 네. 김장원은. 네. 그래서 200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정영현도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이 100켤레를 만들었어. 근데 정영현은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 그 100만 원은 어디로 갔죠? 자본가. 김정원을 가져갔지.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착취라고 합니다. 이거를 착취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자본주의 착취의 비밀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한 게 이 얘기죠? 네. 네, 너무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착취는 문제는 뭐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현은 자기 월급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는 것만 보지 자기가 일한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게 문제. 근데 옛날에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갖고 양반한테 뺏기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자기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 근데 갑자기 양반이 와가지고 지주가 와가지고 소장면회라고 하고 반을 쑥 가져가잖아요. 이거는 오이씨 내가 농사를 지고 낯가리를 써왔는데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0이었는데 100만 원을 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자기한테 일을 시켰고 돈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요. 착취를 당하는데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착취의 비밀이죠. 네, 이 문제. 고맙죠. 딱 보면 그거잖아요. 너 취직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놀고 있는데 취직시켜주면 고맙다고 하겠죠? 그래서 봉건제사에서는 보이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누군가가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사가 근데 그거 그 좌파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인데 무지하게 착해. 직원이 10명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추석할 때 보너스도 주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착한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착취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장인 아버지가 실제로 착한 사람일 수 있어. 우리 보면 회사 사장이나 관리자 중에 실제로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이나 조합원들 중에 그 승질같이 한 사람이 있어. 제가 그러면 좀 내가 곁을 좀 엔간하면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단 말이에요. 언제 알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착한 자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착취를 합니다. 아무리 성질이
더러운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를 하지 않는 자본가는 없어요. 심지어 이 아들이나 딸이 얘기하는 착한 자기 아버지가 착한 자본가라 할지라도 그 착한 자본가조차도 노동자라는 인간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돈을 안 버는데 고용을 할 리가 없겠죠. 미쳤어?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쟤하고 좀 앵간하면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그 노동자라 할지라도 착취를 당하고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 내 월급만큼만 일을 한다, 그럼 아마 오전 근무하고 집에 가도 될걸? 그죠? 오전 근무하고 집에 가도 돼요. 이런 거죠. 그럼 오후하고 잔업한 거, 그것이 다 착취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런데 마치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본가들이 착취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이 거짓말, 이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게 아니야. 일자리를 구해주는 거야.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정치예요. 그럼 처음에 그 미신, 그 가죽, 그거를 왜 김장호가 갖고 있냐 이거지. 정영현이 갖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왜 그거를 내가 갖고 있냐는 거지. 내가 그 미신과 가죽을 살 수 있는 200만 원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고 하는 그 200만 원을 처음에 나한테 몰아준 그것도 정치. 얘기하는 것 중에 자본주의 역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중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결정적인 것은 정치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힘든데 무슨 정치냐? 우리 조합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우리 당 좀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정치야? 그게 아니라 먹고 살려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본주의 착취의 비밀, 이 거짓말 만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미신과 가죽을 나한테 몰아준 그것은 누가 한 거냐? 정치가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살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정치는 뭐라는 거냐? 어쨌든 자본가의 이익,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이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자본주의 정치는 윤석열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해요? 재벌을 위해서 정치를 하잖아요. 딱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재벌한테 몰아주니까. 두 번째, 정치는 자본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냐? 중립은 없는 거죠. 자본가, 나 사이, 노동자 사이에는 평화는 없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줄 몰랐어.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어. 옛날에 막 18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18시간 일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거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힘든 놈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 기계가 문제라는 거야. 저 기계가 도입했는데 너무 빨리빨리 돌려. 나 미치겠어. 그 다음에 기계가 들어왔는데 자기 잘려. 미치겠어. 그러니까 뭐 기계를 때려보셨죠? 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기계를 때려보신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동화가 되고 막 이게 돼서 옛날에 막 그 중노동하고 힘든 노동보다는 힘든 거는 이제 기계가 하잖아요. 무거운 물건 안 들어도 된다. 물론 아직도 이제 건설이나 조선 이런 데는 그렇지 않지만 자동화된 라인에는 옛날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착취를 덜 당할까? 보니까 착취를 더 당하고 있는 거야. 그치만 더 빨려. 그죠? 더 빨려. 이상하네. 거기다 요즘은 뭐예요? 부자 되세요. 이 광고 아시죠? 이 광고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도 없네. 다행히. BC 광고인데? 나오는데. 그래 나와요? 정비적 모르는 척 하면 부자 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추억이 새록새록 하신가 봐요. 아니 저 사람이 바꾼 것 같은데. 사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모델이 그래서 안 그러니까 이 전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오래된 거야. 이 전 모델. 제가 기억하는 건 이 저 모델. 이 사람 누구야? 그런데 요즘은 군인들한테도 휴대폰을 주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계에다 빨리다가 그 다음에는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된 거에다 빨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착취를 벗어나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해서 금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는가요? 그죠? 즉 이렇게 처음에 그 기계서부터 자동화서 컴퓨터서부터 이 금융에 이르기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역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빨리고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자본주의가 아니라 속지 않는 거죠.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한테 속지 않고 얘네들이 거짓말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눈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속지 않아야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지난번 거 복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로병사 들어갑니다. 예. 모든 거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재벌 드라마 보면 다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세 번째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 그러면 집에 있는 애하고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멋이나 데리고 나오면 뭐예요? 그 막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대. 이러고 오면 막 썰고. 응? 이게 다 황금의 제국, 재벌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이게 드라마가 안 돼. 그죠? 근데 자본주의 그 자신이 아주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출생의 비밀의 키워드가 뭐냐? 배신. 배신을 못해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를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봉건제라고 배웠죠. 오, 박수 한번. 아까 그 문제 냈어야 되는데. 봉건제라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되냐면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요 1신분 한 12만 명대, 프랑스인데 12만 명대인데 얘네들이 그냥 왕하고 성직자들이에요. 2신분이 한 40만 명대, 얘네들이 귀족하고 양반이에요. 그리고 3신분이 평균인데 2,500만 명. 이게 프랑스니까. 그래서 얘네는 2%밖에 안 되고 여기가 98%야. 이 3신분에 제일 많은 사람이 농민이었겠죠. 농사를 지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도 좀 생겼어. 상공인도 막 생겼어. 근데 어쨌든 이게 봉건제면 왕이 다스리니까 보이는 수탈을 했겠죠. 거가지고 이제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곤장을 치고 뺏어가는 거야. 이런 거죠. 아직은 보이지 않게 착취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봉건제에서 상인들이 막 생기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상공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인들이 생겼고 유럽에서도 뭐 상인,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처럼 이때 이 사람들이 상인이 생긴 거야. 상공인, 돈 버는 사람들. 평민이죠.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하고 오랫동안 암숙이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암숙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쟁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잔다르크 나온 게 이게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에요. 아까 프랑스는 영국이 원수야. 근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인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니까 프랑스는 영국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누굴 도와줬겠어요? 미국 독립전쟁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좋은데 이 맨하탄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프랑스가 만들어줬어요. 하고 저기 있는데 미국이 독립을 했던 100주년 될 때 프랑스에서 이 조각을 이렇게 토막을 낸 거 있잖아요. 이걸 배에다 싣고 뉴욕 맨하탄에 가서 이렇게 쌓아서 야 너네 선물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독립전쟁을 프랑스가 도와준 거죠. 영국 너네 엿먹어가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프랑스 재정이 거덜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에 도와주다가 지금들 살림이 작살이 난 거야. 그럼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회의를 안 열던 뭘 여냐? 삼부회라는 회의를 열어요. 그럼 이 삼부회에 누가 오냐? 아까 얘기했던 1신분 왕하고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노동자, 상공인, 농민, 한 평민들 이렇게 이제 3부에 그래서 이쪽은 귀족 같고 이쪽은 이제 성직자, 이쪽은 이제 평민들 이래갖고 모아가지고 이제 이때 그 프랑스의 왕이 누구였냐면 루이 16세였어. 그 부인이 누구예요? 마리 앙투아네트. 그러면 야 우리가 미국 도와주자가 재력이 거덜났다. 그래서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나 성직자나 귀족, 즉 1신분과 2신분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안 냈지. 당연히 안 냈지. 그럼 세금을 누가 내요? 30분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걷는데 그럼 또 30분이 완전히 독박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분이 성질이 난 거야. 오랜만에 회의여갖고 이따위 소리나 하려고 회의를 해봤냐? 그래가지고 이 회의를 하다가 이 30분이
중심군이었던 노동자, 농민, 상공인들이 뛰쳐나와요. 뛰쳐나와갖고 여기에 파리가 있는데 여기 테니스 코트장이라고 있어. 여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한테 세금 다 내라고 해서 우리 막 또 털리게 생겼는데 정치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이 세금 거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기 항의를 하자. 이래갖고 이제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왕하고 귀족들이 야, 저 자식들이 농성을 하고 있네. 그래갖고 저거를 군대로 투입을 해서 진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테니스 코트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야, 쟤네들이 군대 투입해갖고 우리 진압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진압하고 들어온다면 선방 치자 이렇게 된 거죠. 선방을 치자 우리가. 이제 선방 쳐야지 항상. 그래서 선방을 칩니다. 그래서 바스티유라는 걸 습격해. 왜냐? 여기에 무기가 있어요. 파리 가운데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모든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그래갖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광장에 끌어나와서 단추에서 목을 쳐버리잖아요. 왕이 목을 날려버려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 그래가지고 이 혁명을 막 일으키면서 이제 막 집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왕의 목을 치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많이 낸다고 그게 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혁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3신분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면이야. 우리가 노동자대회 하듯이. 참, 그래서 막 뭐 지역부장 나오고 공성집장 나오고 하듯이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가만히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는데 여기에 이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세요. 평민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상공인. 그러니까 여기는 평민밖에 없어. 평민밖에 없는데 뭔가 기죽스러운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상공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 뒤에서 맞서 월서 와 하는 사람은 뭐예요? 노동자 농민이겠지.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여기 쭉 앉아가지고 박수 왔다 이러고 이 앞에서 왈왈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상공인이었어요. 왜냐? 상공인들은 돈도 있고 배웠으니까. 근데 노동자 농민들은 배우지도 못해서 돈도 없잖아요. 그러나 같이 한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노동자와 농민과 상공인이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과 귀족을 타도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갖고 정권을 세웠어. 정권을 세웠으면 그게 어떤 정부가 되는 게 맞아요? 상공인과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 정권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실제 만들어진 정부는 뭐느냐? 여기서 상공인들이 노동자 농민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래서 권력을 상공인들이 독차지하고 노동자 농민을 권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배신이야. 뒤통수.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부르주아라고 부르냐? 프랑스가 이렇게 있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 안에 누가 살아요? 왕이 살겠죠? 성직자가 살겠죠? 그 다음에 귀족이 살겠죠? 그런데 평민 중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공인들이겠죠? 돈 많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상공인들을 프랑스 말로 부르주아라고 해요.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은 밖에 있는 공단, 농민들 들판, 성 안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민인데 성 안에 사는 돈 많은 애들, 얘네들이 부르주아예요. 상공인. 그러니까 혁명을 손잡고 상공인, 노동자 농민 손잡고 혁명을 일으켜서 다 몰아냈어. 하고 정권을 잡았어. 근데 이 상공인들이 노동자 농민한테 뭐라고 하냐? 첫째, 야 정치는 우리가 할게. 왜? 너네 돈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정치는 우리가 할게. 왜 그래? 너네 무식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운 공화정이라는 건 뭐예요? 왕정,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표를 선출해서 수상이나 대통령을 뽑아서 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하잖아요. 공화정을 만든 거야. 근데 주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의회를 만들어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요 안에는 노동자 농민은 없는 거지.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자본주의 탄생의 첫 번째 키워드로 왜 배신이라고 그러냐? 같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노동자 농민이 아웃되고 지그들이 다 먹었다. 이것을 자본주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그 미신, 그 가죽, 그걸 왜 김장한테 몰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먹은 거예요. 아, 정치죠? 정치에서 시작이 돼요. 먼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을 잡는 겁니다. 정책주. 첫 번째는 됐죠? 그래갖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약간 이제 왕도에 섞여 있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애들, 요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 물, 유.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빗대갖고 통치한 거니까 우리는 너희를 통치한다. 정권이죠. 근데 그 밑에 성직자나 학자들이 있어. 머리 좋은 애들. 얘네들은 우리는 너희를 바보로 만든다. 거짓말 만드는 거잖아. 너네들 일자리 보여주면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세 번째, 근데 까불어. 그럼 뭐예요? 군들이 우리는 너희를 쏜다. 까불지 마. 죽여버린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지배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뭐예요? We eat for you. 우리는 너희들 덕분에 먹고 산다. 그럼 그 너희들이 밑에 있지. 그럼 여기 노동자들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해요. 즉 우리 노동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을 착취당한다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갈아 넣잖아요. 갈아 넣어서 뭐예요? 저 위에 있는 애들을 분이었고 먹여 살리는 거죠. 아, 그럼 이 시작점이 뭐였다? 배신이었다. 첫 번째 생은 정리가 됐죠? 네. 출생의 비밀이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을 하느냐? 애를 낳았으면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자본주의도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냐? 핵심 여기 키워드는 독점입니다. 성장의 비밀은 독점이에요. 출생의 비밀은 배신이에요. 그럼 성장의 비밀은 왜 독점이라고 얘기하냐? 제가 이제 아까 그 운동화를 만들라고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갖고 정영현이 한 명만 해갖고 했어. 근데 요거 가지고는 승이 안 차. 그러니까 동지에서 10명을 해가지고 운동화 공장을 아예 차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겠지.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우리 이수람님이 딱 봤더니 야, 김정우가 운동화 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나도 운동화 공장 하나 차릴까? 그리고 이수람님도 운동화 공장을 하나 차려. 근데 여기는 지회장님도 운동화 공장을 하나 차려. 그래갖고 공장이 10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자본가가 10개의 공장을 만들어서 운동화를 만들어갖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나가 꼭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돈이 많이 버니까. 그럼 일부 번 거 중에 월급 주고 관리자 세워놓고 자기는 노는 거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중간관리자 딱 세워놓고 이러면서 이제 10개의 공장이 막 돌아가고 그럼 10명 했다고 한 100명의 노동자가 거기서 일을 했겠죠? 요런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냐? 자유경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죠? 나나 이선님이나 지부장이나 지회장이나 다 이제 지 공장 잘 운영해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10명이 다 운동화를 만나서 팔지만 이제 이수님은 뭔가 어디서 머리를 써가지고 밤새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갖고 빨리빨리 만들어. 근데 나는 돈 좀 벌었다가 놀아. 그러면은 뭐예요? 이수님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돈을 적게 벌겠죠? 이러다 보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놈이 생기고 망하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망하는 놈이 회사를 어떻게 해요? 인수하겠죠? 이러면서 줄어들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개 시작했는데 나중에 5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100명의 노동자가 10개의 공장에서 5개로 줄어들면 거기서 다 일할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뭐예요? 60만 그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5개가 한두 개만 남아. 이거를 독점이라고 해요. 그럼 또 잘리겠죠? 30명만 있어도 돼. 이것이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냐? 시장은 경쟁을 하죠. 경쟁은 집중을 낳죠. 집중은 독점을 낳아요. 자본주의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게 자본주의의 법칙이에요. 시장은 경쟁을 낳고 우리 시장 경제, 경제는 집중을 낳고 집중은 독점을 낳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비밀이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실제 어땠냐? 이게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예요. 요즘 엑슨모빌이라고 들어봤어요? 엑슨모빌. 엑슨이라는 회사가 있고 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브리티시 페트롤, 다 석유 회사잖아요. 지금 세계에 있는 석유 회사에 7개의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세븐 시스터스 7공주라고 해요. 세계
서류를 꽉 잡고 있는 칠공주가 있어요. 얘네가 어디서 나타났냐? 스탠다드 오일에서 나타났어요.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차린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석유 회사가 몇 개가 있었냐? 2,000개가 있었어. 2,000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록펠러가 다 먹어가지고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먹어요. 독점이죠? 이게 독점. 그때 어떤 식으로 먹냐? 단가로 후죠. 단가로 후죠. 얘는 10달러에 파는데 자기는 6달러에 팔아버리는 거야. 이거 망하겠죠?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야. 야, 너 나한테 회사 팔아. 근데 얘가 안 팔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관총 가지고 마피아가 들어가는 거지. 야, 그러자. 그래서 미국의 95%를 먹어요. 스탠다드 오일이. 그게 목표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옛날 거로 한 사람은 록펠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저거는 뭐냐면 철도예요. 미국도 그때 막 철도를 막 놨어. 서부계천 영화 보면 철도 기가지씩 나오잖아요. 그거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두 놈 먹은 게 한 놈을 또 먹어. 이래가지고 독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소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대우, 삼성 이거 단가 후려치기 하잖아. 독점을 하려고. 지금 물류시장, 생활물류시장에서 쿠팡이 후려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죽으려고 그러잖아. 왜냐? 시장을 먹기 위해서. 이게 독점을 위한 경쟁이지. 근데 이때 또 유명한 저 테슬라라는 요즘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가 뭐냐?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디슨, 한 사람은 테슬라예요. 에디슨이 만든 건 직류 전기야. 테슬라가 만드는 건 교류예요. 그 영화 커렌트라는 전쟁이라는 커렌트 워라는 전쟁인데 여기서 둘이 싸우는데 결국 테슬라가 이겨요. 사실은 우리는 에디슨이 유명하다 보니 테슬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따와서 테슬라라고 부르는 전기차. 근데 그때 그 독점 회사. 그래서 이 에디슨이 만든 유명한 회사 이름이 뭐예요? 제네랄 일렉트릭이잖아요. 이게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독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점을 하면 아까처럼 실업이 생기잖아요. 그지? 100명이었는데 60명, 30명.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독점을 했는데 먹고도 힘든 거야. 그러면 당연히 투쟁을 했겠죠? 이제 해고를 안 당하려고 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투쟁을 하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본과 노동가의 모순이 첨예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임순수 강사가 얘기하지 못하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계급 투쟁이라고 합니다. 자본과 노동 사이. 안 했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 자본가는 착취하지는 자본가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를 묻어버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본가의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계급투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가 멸망하고 노동자가 승리한다. 이 법칙을 밝힌 게 이제 마르크스의 학설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봅시다. 독점이 됐어. 그러면 미국도 독점이 됐어. 영국도 독점이 됐어. 프랑스도 독점이 됐어. 그래서 큰 회사가 생겼어. 근데 그게 팔릴까요? 독점이 됐는데 몸집이 이만해졌어. 그러면 국내에서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지하게 많이 만드는데 안 팔려. 이거 힘든데? 그럼 독점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네. 이제 100kg가 됐으면은 그게 맞는 근수를 먹어줘야 되잖아. 그럼 먹어줘야 돼요. 근데 힘들고 안 팔려. 이윤이 안 남아. 그래서 독점이 위기에 빠집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그게 뭐냐?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민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독점까지 갔어요. 경쟁, 집중, 독점. 이 독점 단계에서 뭐가 되냐?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제국주의. 그래서 자본주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제국주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요 빨간 게 뭐예요? 영국이 인도 먹었죠, 호주 먹었죠, 여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먹었죠. 이거 전 세계를 영국이 대영 제국하고 사실지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여기 베트남서부터 여기 아프리카 있죠. 프랑스가 싹 먹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싹 먹은 거예요. 미국, 여기 쿠바, 하와이, 여기 필리핀 싹 먹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먼저 자본주의를 해서 독점을 내갖고 전 세계적으로 힘이 들 상황.
때문에 자기네들 몸집이 커졌어.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국내에서는. 하고 12대를 개척하러 나갔어. 딱 봤더니 뭐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다 먹었네. 그냥 뭐예요?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서 터진 게 1차 세계대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어떻게 터지냐? 요 1차 세계대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야. 여기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마차를 타고 요 세르비아에 놀러 갔어. 마차 타고 황태자가 놀러 갔는데 이 세르비아에 있는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 황태자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세르비아에 죽여버렸으니까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뭐라고 했냐면 세르비아한테 야 그 새끼 데리고 와. 감히 우리 황태자를 죽여? 너네 그 암살범 우리한테 안 내놓으면 너네 쳐들어갈 거야. 전쟁 일으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르비아의 뒤를 봐준 게 아니라 러시아였어.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러시아한테 형 저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쳐들어온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냐면 야야야 그만해. 그 애들끼리 한말 가지고 뭘 그래?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오스트리아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또 독일이 뭐냐면 러시아 너 새끼야 그건 안 되지. 너 뒤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랑 친구도 영국 프랑스가 독일한테 막 야 임마 조용히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2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의 한 방의 총성으로 시작이 됐는데 애들끼리 싸웠는데 부모 싸움다고 사건의 펼쳐 조폭들 다 나오고 연장 다 나오고 이렇게 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지만 실제 왜 그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프랑스, 미국은 식민지로 따라가고 다 먹고 살았는데 독일은 뭐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좀 갈라먹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깍두기들 가지고 가지고 영토 싸우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게 1차 세계대전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냐? 식민지 쟁탈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을 이렇게 참혹하고 막 진지전으로 그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그럼 여기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동자들이지. 노동자들 다. 그래서 두 번째 자본주의의 성장의 비밀을 요약을 해볼까요? 성장의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독점. 자유경쟁에서 집중에서 독점을 했다가 어디로 나와요? 제국주의. 그러다가 쟤들끼리 전쟁을 해요. 이것이 성장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깍두기 인생 보는 것 같지? 자본주의 그냥 깍두기 양아치만 생각하면 돼요. 다 그대로 살고 있어. 양아치, 자본주의 양아치. 신이 공감하시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세 번째. 근데 자본주의는 그 양아치가 불치병을 하는 불치병. 암 같은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 공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를 볼 때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경기가 올라올 때는 호황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경기가 침체를 해요. 그러다가 불황이나 공황이 오잖아. 그러고 또 다시 올라와. 그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황을 했다가 완전히 거품에 올라갔다가 거품 꺼지면서 침체로 갔다가 공황 터졌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됐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요. 왜냐? 보실까요? 처음에 아까 운동화를 만들었어요. 운동화를 만들어갖고 이제 막 하고 장사가 잘 됐는데 그러면 10개의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중을 했어. 그 다음에 독점을 했어. 야그 운동화는 독점이니까 생각해 막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기계를 뽑아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운동화를 살 만큼 다 산 거야. 그럼 운동화를 계속 만들면 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이겠죠? 그 이분이 안 나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노동자를 자르겠죠. 노동자를 자르면 신발이 더 팔리겠죠. 잘 나갈 때는 뭐예요? 이 신발 내가 한 6개월 신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리보가 하나 사야지 이렇게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가 자를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거 1년 신던 거 한 2년 신어야지 아껴 이렇게 되잖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막 올라가다가 이제 팔릴 만큼 팔린다고 해. 안 팔려. 그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고 들어가죠? 그럼 더 안 팔려. 그럼 회사가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산을 한 개 회사나 2개 회사 도산할 때까지는 침체라고 해요. 근데 그 나라에 회사가 1000개 있는데 500개나 600개가 도산을 해. 그거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작살나는 셧다운이죠. 이거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한번 싹 정리되면 또 슬슬 일어나.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그리는데 학자들마다 3년 주기다, 5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다 달라요. 그러나 사이클은 분명해.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중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공황 중에 제일 큰 공황이 1929년도 세계대공황. 이때 미국의 포드가 그전에는 자동차를 마치코바 같은 데서 손으로 만들었어요. 페라리 만들 때 막 손으로 망치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드가 뭐냐면 자동화 라인을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를 막 수천 명을 집어넣고 찍어내듯이 한 거야. 그게 그 T자형 자동차로 막 팔았어. 냉장고 막 팔았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린다 해가지고 계속 찍어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안 팔리는 거야. 이게 공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공황을 해가지고 주식 떨어지고 회사가 막 도산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실업자가 얼마냐? 1,000만 명이었어요. 실업자가 1,000만. 이거 엄청난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작살나요. 이런 류의 공황을 1929년에도 겪었고 그 전에 이게 이제 실업률 이런 거지. 팍 올라가죠. 실업률. 29년에도 겪었고 2008년도에 금융공황 때도 겪었죠. 최근에도 안 좋죠. 우리나라는 IMF 때 겪었잖아요. 왜 아니에요? 이런 걸 다 공황이다.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이거를 자본주의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IMF 때 국난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법칙을 모르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때 국난을 극복했으니 그 국난은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오고 있잖아. 왜냐? 죽이더니 무슨 얘기냐? 불치병. 제발 한다는 거야. 제발. 완치는 없다. 자본주의의 공황은 완치가 없어요. 반드시 제발 하는 거야. 이기죠?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생로병사 중에 병이 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1차 세계대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독일이 붙어갖고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작살났어. 그래가지고 독일이 너네가 전쟁에 졌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이거네라. 그래갖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린 거야. 근데 이때 독일이 그 전쟁 배상금을 부는데 아까 경제 공황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작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전쟁 배상금 누가 봐요? 경제가 안 좋아. 그래서 독일에서 발생한 걸 뭐라 그러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 폭등이지. 어느 정도의 물가 폭등이었냐? 그거 사진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애들이 독일 마르크 이걸 가지고 딱지놀이를 해요. 딱지놀이. 독일 돈으로. 독일 돈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마르크화를 수레에다가 싣고 이만큼 싣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대.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왔어. 그랬더니 마르크는 남겨놓고 수레만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주인하고 손님하고 싸워요. 왜냐면 밥을 먹는데 뭐 독일 사람들은 천천히 먹으니까 막 그래도 한 30번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주인은 뭐예요? 먹고 나서 내라는 거야. 손님은 내고 먹겠대. 왜냐 먹는 사이에 이게 100만 마르크라는 게 1000만 마르크로 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주인하고 손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30분 동안 이렇게 먹어요. 이거를 독일이 겪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완전히 우리 지금 막 5% 6% 올라가는데 미치겠잖아요. 근데 이게 1마르크가 사실은 뭐예요? 100만 마르크가 봐요.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동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히틀러. 히틀러가 딱 나타나서 야 우리가 너무 힘들다. 세계 대공황이 터졌고 우리는 왜? 쟤네들 우리한테 전쟁 배상금 내라고. 원래 지금도 시민이 다 처먹어갖고 이거 좀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힘이 딸려서 졌는데 전쟁 배상금 내고 경공황 터지고 우리도 시민지도 없어. 우리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제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걸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 뭐가 등장하냐? 히틀러가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도 시민지가 조선하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국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왜냐면 얘네들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일본의 군발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정권을 잡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일본 군국주의라고. 이걸 독일의 나치즘이라고. 이 두 세력이 들어가고
하고 드디어 뭐예요? 저기 식민지가 많이 갖고 있는 저거를 또 뺏어 먹자 하고 터진 게 2차 세계대전. 2차. 그럼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터지냐? 여기 보면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유럽, 이 지구가 이제 동그랗게 있지만 한 방에 보려고 이런 거 가져왔어요. 보세요. 처음에 이 독일이 어디로 쳐들어가냐? 폴란드로 쳐들어가요. 폴란드로 빡 쳐들어갔다가 그럼 이게 소련으로 계속 그때 소련 사입이었으니까 쭉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독일이 여기서 싹 돌아서가지고 쑥 해갖고 프랑스로 먹어. 그리고 아프리카 싹 먹어. 막 유럽을 완전히 다 먹어버려. 이래가지고 독일이 이 유럽을 싹 평정을 합니다. 그때 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라고 있었어. 엄청난 요새. 이거를 뭐예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는 길을 쫙 밀어갖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독일이 탱크를 개발해갖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프랑스는 이렇게 싸웠는데 여기로 확 뚫고 지나가버린 거야. 아까 파리도 직접 들어가버렸어. 그리고 그래서 이 독일과 전쟁을 하려고 여기 네덜란드 지하에 덩케르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30만 대군이 모인 거야. 근데 역풍이 해버렸잖아요. 그 여기 다 죽게 생긴 거야. 그거를 탈출시키는 영화가 덩케르트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하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막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여기를 다 평정한 다음에 독일이 히틀러가 어디 쳐들어가냐? 소련을 쳐들어가요. 소련을 쳐들어가는데 어디서 딱 걸렸냐? 스탈린그라드. 이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여기를 포위를 했어. 포위를 했는데 스탈린그라드에 소련 사람들이 80일을 버텨요. 80일이면 몇 개예요? 2달 20일이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죠? 이러면서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버티는데 다시 정비를 해갖고 역포위를 해가지고 독일 군대를 격파를 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미국 군인들은 50만 명 죽었거든요. 소련 사람들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2,700만 명. 2,700만 명? 네. 오. 여기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뭐 절반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붙이는 나라는 미국이야, 소련이야? 소련이에요. 아까 1942년에 스탈린그라드 이기고 쫙 밀고 들어간 거야. 쫙 밀고 들어갔는데 이때 소련이 뭐냐면 이 모스크바나 요 스탈린그라드에서 포위돼서 너무 힘드니까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여기 빨리 좀 뒤로 쳐주라, 독일을. 근데 얘네들이 모른 채예요. 그러다가 소련이 딱 먹고 밀고 들어가니까 큰일 난 거야. 야, 이게 깜짝깜짝 소련이 다 먹겠다. 하고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요. 이게 42년이잖아, 스탈린그라드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이야, 2년 후.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상 체리 작전, 영화 무지하게 막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소련이 유럽을 다 먹을까봐 뒷북침. 그것을 노르망디 상륙작전. 실제 독일 히틀러를 붙이는 건 소련. 그럼 이 태평양 전쟁은 어떻게 돼요? 태평양 전쟁은 처음에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석유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열받잖아요.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와이 진주만을 치죠.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갖고 딱 붙었는데 어디서 미드웨이에서 이제 일본의 항공모함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가더가 끌고 상륙작전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소련이 여기 참가하잖아요. 그럼 미국 내려가잖아요. 이러고 우리나라는 선발선 그어지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요약을 해보면 다시 봅시다. 자본주의의 생로병사 중에 이제 병이야. 자본주의의 불치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황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치료할 수가 없고 항상 재발된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도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아까 독점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본주의가 경쟁하다가 집중해서 독점됐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해결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파도 전쟁이야. 그러니까 멀쩡해도 전쟁이고 아파도 전쟁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반드시 전쟁으로 간다. 단순히 착취한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전쟁에서 총 들고 싸워서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동자. 이게 자본주의 문제 중에 심각한 거예요. 깔끔하게 본다니까 전쟁 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돈 벌어. 예. 이런 거죠. 요새 병까지 갔어요. 병까지.
우리는 반드시 주기적인 공황이 생깁니다. 그 마지막으로 4. 근데 이런 정치로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망하나? 이런 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 중에 최고 대빵이 누가 됐냐? 미국이 됐어요. 그죠? 전 세계에 있는 국력을 다 모은 것보다 더 센 나라가 미국이 된 거예요. GDP,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물건을 다 만들어.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미국이 만들어. 전 세계에 금을 싹 모아놨는데 3분의 2가 미국에 있어. 그 세계 대빵이지. 그래갖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세워지지. 그럼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딱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끌고 가는 이 힘이 뭐였냐? 첫째, 핵무기와 군사력이죠. 두 번째가 미국식 민주주의,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멋있는 나라야. 이거죠. 미국은 숭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따르라는 거야. 이 세 개의 힘으로 전 세계를 끌고 가서 호영을 하고 왔어요. 이게 이제 이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미국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이제 줄 다 쓴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사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요.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3이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 핵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호령했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었죠.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핵탄두 싸움 한 번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너무 저기 하지 마라. 내 책상에는 핵탄두가 놓여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책상에는 더 큰 핵탄두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뭐라 그랬냐? 핵폭탄이 터져도 거기서 터지는 거고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돼서는 안 돼. 이렇게 그죠?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 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져도 미국에서 터지는 거고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 있나 까불지 마. 조용히 얘기할 때 가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이게 핵이 안 돼요. 근데 미국 본토에다가 핵을 쓸 능력과 의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북이잖아요. 러시아, 중국은 못해요. 근데 북은 우리는 한다면 한다잖아요. 써버리고. 응? 러시아 중국은 왜 못하는데? 중국은 요즘 친하게 지내야 되지. 자기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 이런 거고. 러시아도 저기 뭐예요? 미국하고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어요. 핵무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북은 뭐예요? 우리는 한다면 한다요. 같이 숫자 이기죠. 네, 어떻게 나셨죠? 네.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배짱 싸움이지. 그 기차가 오는데, 그죠? 누가 먼저 뛰어나는 이 싸움에서 북은 잘한다고.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그걸 못해요. 근데 북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쪼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무기도 있는 거야. 핵폭탄이 깨지는 거. 그 요즘 이번에 윤석열이 가고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확장 억제라는 게 뭐예요? 북의 핵을 미국의 핵우산을 써가지고 억제한다 이 얘기잖아요. 하고 협의체 만들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무슨 협의체 협의도 한 적은 없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확장 억제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의 핵무기 만들지 말아요. 한국과 일본의 핵을 억제하는 거야 사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핵폭탄이 깨지는 거지. 좀 있으면 이란도 만들 거고요. 이란도 만들 거예요. 좀 있으면 시리아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 만든다는 거잖아. 특히 미국이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 계속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제일 쉬운 데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 했잖아요. 밤에 도망갔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정부한테 알리지도 않고 도망갔대. 그래서 난리가 나서 비행기가 다 떨어져 죽었잖아. 밖에 매달려가고. 매달려 가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잖아요. 엊그제 바로부터 먹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뭐예요? 실탄이 없으니까 한국 들어가서 포탄 갖다 주라 그러잖아. 자기네들 무기를 못 만드는 거지. 이러고 있어. 거기다 극초음속 무기.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가 세 나라예요. 러시아. 푸틴이 핀자.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크기를 딱 보여줬어. 그럼 극초음속 무기는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쭉 대기권을 갖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올라갈 필요가 없어. 중간에 갔다가 근데 속도도 무지하게 빨라. 요격이야. 이걸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푸틴이 우리는 핀자라고
딱 2019년에 보여줬어. 그 중국이 우리는 군폭 있다고 딱 보여줬어. 그 트럼프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우리는 없는데요? 야 이 자식아 빨리 만들어. 나 이렇게 만들고 돈을 투자하고 만든 거야. 근데 실패받고 이게 지난달 기사예요. 지난달 기사에 로키드 마틴이 포기했어요. 성공도 했다 말했는데 그건 다 조작 시간이고 결국 이게 지난달에 포기했다니까. 최종 선언한 거예요. 근데 아까 2019년에 러시아, 2020년에 저기 중국, 2021년에 북에서 우리도 있다. 그럼 극초소 무기를 가진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지. 미국이. 그러면 뭐야? 옛날에는 저기 뭐야? 미국이 와갖고 베트남 조지고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조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뭐야? 내가 넘버 1이야 미국. 근데 넘버 2, 넘버 3 중국하고 러시아 있어. 근데 여기서 삥 뚫고 막 그러는데 못 본 척하는 거잖아요. 못 본 척 한다고. 근데 요즘은 미국이 와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막 삥을 뚫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야야야 그만하라니까 이게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옥상 가는 거지. 옥당으로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 자체로 보면 사실상 되잖아요. 저게 인종폭동이잖아요. 그 흑인을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나는 수입밖에 되고 죽었는데도 누르고 있잖아. 그럼 인종폭동이 생겼잖아. 그리고 지난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계산했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어. 저 폭탄이잖아요.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했다고 미국에서. 여러분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민주주의 점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좀 깜깜하겠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랬대. 야야야 미국 민주주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배워가라 해.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즘 달러 안 씁니다 이제. 그죠? 외환보유고도 주고 달러가 있는데 러시아, 브라질 전부 외환보유고를 자기네 나라 돈이나 러시아의 루블이나 위안화로 해요. 달러가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서로 거래할 때도 러시아, 이란,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로 하잖아요. 천연가스 결제를. 그러니까 달러를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지. 근데 지금 달러가 무지하게 풀려져 있잖아요. 무지하게 풀려져 있는데 중국이 외환보유고 국채를 달러로 얼마를 갖고 있냐? 1조 2천억 원, 1조 400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 8천억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달러 채권을 팔아요. 그럼 이걸 누가 사줬냐? 일본이 사줬어. 근데 일본이 엔화가 똥값대잖아. 똥값대니까 뭐예요? 또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걸 엔화를 말아야 돼. 그 일본도 팔아. 그러면 미국은 요즘 달러를 빨아야 돼요? 풀어야 돼요? 빨아야 되죠. 빨리니까 어떻게 해요? 국채를 사야 되겠죠. 그죠? 아니 국채를 미국 연준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사주냐? 그죠? 사주냐?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옛날에는 중국이 사줬어. 일본이 사줬어. 그 다음에 연준이 사야 돼. 근데 이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국채값이 어떻게 돼요? 똥값 되죠. 똥값 되면서 누가 망한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래서 망한 거고. 얼마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미국 국채값이 똥값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달러 대신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고 뭐라 했어요? 브릭스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브릭스. 거기서 이제 달러를 대신하는 화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 쓰다가 어떻게 써요? 이 돈을 갈아타겠죠? 자꾸 갈아타. 그럼 이게 달러를 90, 80, 70, 60 이러면서 줄여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80, 90, 80, 70 쓰다가 다 갈아타나? 확 갈아타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가 똥값 될 텐데, 똥값 되면 전 세계에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러 돈 주겠죠? 그럼 달러가 똥값 돼요. 아, 달러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미국 중심의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가 어떻게 하니까 핵독점이 붕괴, 군사력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사멸 과정.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시간만 문제일 뿐이다. 근데 왜 그걸 버티고 있냐?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어. 원래 소련 사회주의가 대안이었어. 근데 미국은 붙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즘 대안이 생긴 거야. 그게 왜? 브릭스. 중국, 러시아, 북한, 브릭스, 그다음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전부 브릭스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 브릭스의 키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래 이렇게 5개였어. 금방 이야기했어요. 누가 S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여자분들. 강사님 내가 얘기했어요. 나한테 뭐안 주나? 나한테 뭐안 줘? 본인 이야기하더라고. 원래는 강사님이 이야기했다. 이 S가 소문자였어요. 누가 소를 끌까 싶어. 원래는 4개였어. 그러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을 하면서 키운 거야. 근데 요즘 여기에 더하기 해갖고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개 국가에다가 이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나라가 16개 국가예요. 그 16개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얘기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중에 친미 국가잖아요. 근데 브릭스가 안 돼. 그러니까 세계의 중견 국가들이 전부 브릭스로 만든 거예요. 그걸 요즘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브릭스 플러스가 대세.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림플러스. 얘네는 지초소 요건을 여기다 신청을 하라고 하죠. 아니 뭐 함부로 가도 신청 안 됩니다. 나는 웃음 주시네 갑자기. 네, 이 정도의 통찰력은 있어야지. 나는 전체될 웃음 딱 주시네. 그래서 그전에는 뭐예요? 미국이 싫어도 대안이 없잖아요. 처음에 사이즈라고 했는데 사이즈는 망했어. 그러니까 미아가 돼버린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안이 있어야 이게 좀 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망해도 그걸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망하고 있는 데가 보인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망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럼 잘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서 미국 놈도 망하는 걸 내가 보고 갈 때 가더라도 보고는 가야지가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합시다. 네. 자본주의 생로병사의 비밀. 아까 비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 생활할 때 배신이었죠? 부르주아가 뒤통수 때린 거예요. 노동자들. 그리고 나서 경쟁하다가 독점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해. 이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파. 불치병 공황이 걸렸는데 그것도 전쟁밖에 없어. 그걸 다 모아놓은 게 미국이었는데 내가 망해. 근데 대안이 있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럼 자본주의를 좀 고쳐서 쓰면 안 될까? 그냥 완전히 자본주의 완전 없애고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 이런 고민은 솔직히 있잖아요. 그나마 자본주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본주의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하는 거지. 새로운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은 사상이 새로운 거.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러다이트 운동할 때 옛날 기계 콘베이트 과학기술했는데 자본주의 고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 계속 고친 거잖아요. 근데 더 빨리요. 이게 자본주의 이미 입증을 한 거예요. 고쳐봐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행주는 빨아도 행주다.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쳐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부르주아가 왕정을 타도해갖고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듯이 노동자는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 얘기죠. 권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당운동과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한국은 그럼 생로병사를 정상적으로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어. 대한민국은 안 걸었어. 처음에 우리나라에 부르주아 혁명이 있었나? 왕의 목을 쳐가지고 없었죠. 그럼 우리 자본주의 좀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을 부르주아가 잡아가지고 독점까지 가서 제국주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혁명을 못하고 좀 하려고 하다가 일본의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 나라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로병사를 입은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본가는 특징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본가가 정권의 주인이에요. 완료아닙니다. 그럼 걔들이 대통령도 임명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재벌이 세니까 정권이 세니까. 정권이 세요. 정권이 맘먹으면 재벌 해체시킬 수 있어요. 전두환 때도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나중에 연락 나온 거잖아. 나도 권력 좀 잡아보자. 아직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셉니다. 근데 이 뒤에는 누가 봐주는 거예요? 미국이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분단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조 처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 같은 데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윤석열이 보세요. 민주노총 빨갱이
부가 우선자가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는 이런 고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노동자 합주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이 정도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재용이 우리나라의 최고 그 재벌의 대빵인데 바이든이 부르면 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생업형사가 아니라 제국주의로부터 시작된 새끼 자본주의. 사실은 분단까지 연결되어 있는 좀 이상한 절름발이 자본주의 거죠. 절름발이 새끼 자본주의.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착취 구조가 우리는 열심히 다시 한번 저기하면 임순수 강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노동을 뺏기는 거고 노동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에요. 사실. 시간을 착취당한 건데 이중적으로 재벌한테도 뺏기고 미국한테도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 다 보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 하청회사 그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원청 재벌 있잖아요. 우리는 사장이 네 놈이야. 그죠? 하청회사 사장이 있어. 부품사 사장이 있어. 그대 보니까 원청이 있는 거야. 재벌. 그대 보니까 정권이 있어. 그대 보니까 미국이.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사실은 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국민을 하면서도 아까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노조는 막 빼고 당은 창이라고 그러냐? 노조는 뭐예요? 아까 내가 100% 착취 안 당하고 50% 착취 당하고 있어요. 요거를 30%만 착취 당할 거야. 20%가 덜 착취를 하려고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덜 뺏기려고. 원래 무지하게 뺏겼는데 덜 뺏기는 거예요. 그게 임금 인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조는 방패예요. 원래 자기 가져야 될 권리를 덜 뺏기려고 싸우는 거야. 근데 조건이 바뀌면 이게 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조라는 방패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착취자라는 그 자체를 날리는 거. 이거는 창이죠? 그건 뭐예요? 권력을 잡아야 돼. 그걸 하는 게 뭐예요? 당이죠. 그래서 우리는 튼튼한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맞기만 할 거예요. 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통일, 그 다음에 이 뒤에 네 번째 사자, 미국.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네. 그게 지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거잖아요. 현대차가 조지아 들어갔어. 삼성이 텍사스 들어갔어. SK이노베이션과 LG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쭉 들어갔대.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가 다 미국 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조지아에다가 현대차 만들면 여기에 미국 노동자들 얼마를 고용할 수 있대요? 8,500명. 삼성 반도체 만들면 10,000명.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 내 새끼들 취직시켜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무슨 앞으로 저게 다 간다면 우리나라 핵심 재벌들이 다 미국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직장 이 200만 개가 안 돼요. 소개팅을 딱 갔는데 아, 근데 저는 이 회사 다니니까 어머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 어디 다니까 나 저 사귀어야지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직장이 200만 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저렇게 다 가버리면 100만 개로 줄겠죠?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이게 투자입니까 조공입니까? 조공이에요. 우리는 깡통되는 거니까. 이거를 윤석열이 나가고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상 외국인이지. 이거 그냥 둬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보는 거다. 담배랑 모양 반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